저는 정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이 되었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고맙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도 한때는 나름 평탄했으니까요. 제가 자란 집은 소도시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하던 부모님 덕에 밥 굶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우던 커피 향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였죠. 손님이 뚝 끊기고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됐어요. 그날 엄마가 가게 유리문에 종이로 임시 휴업을 붙이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임시는 결국 영원이 되었고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순식간에 밑바닥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 엄마는 식당 주방 보조, 저는 방과 후 마트 계산원. 모두가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은 공부에 소질이 있었지만 입시학원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가족은 참 단단했어요. 부모님은 서로 탓하기보단 조용히 어깨 나란히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아버지가 철물점 옆에 작은 간판집을 열었고 손재주가 좋으셔서 입소문이 났죠. 카페 대신 정시 간판이 우리 집 생계가 되었고 저와 여동생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치열했지만 오히려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배운 건 단 하나, 인생이란 건 결국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30 즈음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33이 되던 해 대학 동아리 선배였던 기환과 결혼을 했습니다. 기환은 제가 신입생일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졸업까지 쭉 가까운 사이였죠. 학교 다닐 땐 늘 웃는 얼굴의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고 졸업 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고 3년쯤 만났을 때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연애도 오래 했고 이제 서로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 우리 그냥 평생 같이 가자.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늙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친구와 가족들이 많이 웃어줬고 부모님도 이제 우리 딸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며 감격스러워하셨죠. 저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매일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 후엔 함께 장을 보고 주말이면 영화관에 갔다가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참 몰랐어요. 기환은 처음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제 생리통이 심할 땐 약을 사다 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간식도 싸들고 회사 앞까지 와줬죠. 우리 정연이는 혼자 안 놔둬 라며 어깨를 감싸주던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정함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결혼이라는 건 매일을 같은 사람과 맞춰 살아가는 훈련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훈련은 제게 조금씩 고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댁에서 조금씩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정연아, 우리 손주 얼굴은 언제 보게 하니? 라며 시어머니가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덕담쯤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집요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얼굴 뒤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언제까지 신혼이니? 여자가 40 가까이 돼서 낳으면 힘든 거 너도 알지?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기고 말았죠. 기환과 저는 둘 다 그다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기환은 중소기업의 영업팀장이었죠. 둘이 벌어도 대출이 여전히 많았고 아이를 바로 낳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환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계속 애기 얘기를 하셔. 우리 상황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기환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냥 흘려들어. 엄마 원래 그래. 괜히 내가 나섰다간 더 커져. 그리고 애 낳는 건 내가 결정할 문제잖아. 나는 지금 나와도 상관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고 아이도 둘이 같이 낳는 건데 왜 그 모든 결정이 내 몫이 되는 걸까?
시댁에 가면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고기며 보양식을 싸주시고 태명까지 지어 놓으셨죠. 내가 지어봤어. 복희야, 복이 굴러오라고. 너 이거 보약은 꼭꼭 챙겨 먹어야 해. 내가 아는 한의사한테 특별히 지은 거야. 그 보약을 받으면서도 저는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정작 기와는 시댁 앞에선 입 한 번 뻥긋 안 하면서 돌아오면 저에게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군요.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내 몸, 내 삶이 걸린 일인데.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부터요. 저는 결혼 2년 차쯤부터 남편 기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삶의 중심이 점점 우리 둘이 아닌 술자리에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회사 회식이라며 한두 달에 한 번 술을 마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 그 정도야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많게는 3번까지 약속이 잡히고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을 넘기기 일쑤였죠. 여보,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에이, 요즘 거래처가 늘어나서 그래.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일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업직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가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던 기환이 집 현관에서 비틀비틀 쓰러졌습니다. 신발도 신은 채로 와이셔츠 단추도 풀어헤친 채로 바닥에 드러누운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물 좀 목말라.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몸무게는 저보다 훨씬 나가 있었고 저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거실 바닥에 남편을 이불 한 장 깔아놓고 누이게 됐죠.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코가 막히다며 온 집안을 뒤지더니 결국 감기 몸살에 걸려 회사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더군요. 아니, 내가 쓰러져 있는데 이불 하나 덮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감기 걸린 것도 당신 때문이야. 정말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어젯밤에 당신 얼마나 깨우려 했는지 알아? 깨웠으면 끝까지 했어야지.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책임 좀 느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몸보다 자기 실수보다 중요한 게 책임 회피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기환의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그의 뻔뻔함도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기억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쪼르르 하고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엔 수도가 샌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남편 기환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잠든 채로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거실 카펫 위에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급히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그제야 눈이 풀린 채로 겨우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더군요. 한참 후 기환은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남은 건 카펫 위의 얼룩과 제 멘탈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못 참고 말을 꺼냈어요. 당신 어제 거실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 뭔데? 또 술 마신 거 가지고 뭐라 하려는 거야? 아니, 그냥 술 마신 게 아니라 거실에 오줌을 쌌다고. 아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아,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사람 실수도 좀 이해 좀 해라. 이해요. 실수요. 하룻밤 일이면 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저는 결국 기환이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카펫을 아무리 빨아도 냄새는 남았고 마음속에 쌓인 불쾌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깟 거 하나 새로 사면 되지 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죠.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던 건 그날 이후에도 술자리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를 피곤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동거인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기환이 또 늦은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저는 문득 뭔가 이상해서 그가 벗어둔 자켓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안주머니에서 유흥주점이라 적힌 120만 원짜리 영수증이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이게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환의 자켓에서 떨어진 유흥주점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잠을 설쳤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데까지 간 걸까? 그동안의 술자리 핑계, 고객 접대라는 말들, 애매하게 넘기던 태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환이 해장국을 찾으며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그 영수증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그는 처음엔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어제 변호사님이랑 갔던 자리야. 양주 몇 병 시켰는데 카드 단말기 고장나서 내가 대신 결제했어. 어차피 돌려받을 거야.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 주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여자 나오는 유흥업소더라. 그런 데까지 갔다고? 그제야 기환은 눈을 피하며 말꼬리를 흐리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그런 곳 맞아. 근데 난 내 옆에 여자 안 앉혔어.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간 거야. 다 사회생활이잖아.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끈 하나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해명이라기보다 나는 잘못 없어라는 면피에 불과했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결혼 생활이라는 탑이 실은 뻔뻔한 거짓 위에 세워졌던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끝내야겠다. 이튿날 이혼 얘기를 꺼내자 기환은 처음엔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야, 이혼이 장난이냐? 나 사무장인 거 알지? 이혼 소송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넌 유책 사유 없으니까 위자료도 못 받아. 결국 질 건 너야. 협박이었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지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기환에게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야, 미쳤어? 소송까지 가겠다고? 너 그렇게 사람 무섭게 만들어서 뭐 얻을 건데? 얻을 건 없지. 다만 더는 너 같은 인간 옆에서 시간 낭비는 안 할 거야. 이게 마지막 경고야.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치열한 싸움 끝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아 오래 끌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감정의 앙금만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서야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류상으론 정리되었지만 마음속엔 오히려 더 큰 허무가 밀려왔어요. 그 사람과의 추억도 그 시간도 이제 전부 소용없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도 악재가 겹쳤습니다. 디자인팀의 프로젝트가 줄어들고 결국 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어요. 팀장님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죠. 정연 씨, 미안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거 알지만 우린 지금 생존이 먼저라서. 한순간에 이혼녀의 실직자가 된 저는 무너졌습니다. 낮엔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 밤엔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어요. 자존심이 무너졌고 존재감도 사라진 기분이었죠. 내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때 친구가 말해준 게 등산이었습니다. 정연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한번 올라봐. 사람 숨 쉴 공간이 필요해. 처음엔 반신반의였어요. 하지만 집 근처 낮은 동산부터 시작해보니 땀 흘리며 올라가는 그 고단함이 오히려 마음을 비워주더라고요.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맑아지는 기분, 그게 뭐랄까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주말마다 전국의 산을 다녔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치악산, 관악산. 혼자 텐트 들고 버스 타고 사람들 속에서 땀을 흘리며 한 발 한 발 올랐죠. 중턱에 앉아 땀을 식히며 멀리 펼쳐진 풍경을 볼 때마다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저를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론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환이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시려왔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붙잡혀 살진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산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이었어요. 계단이 유난히 많고 가파른 코스였는데 그날따라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천근만근이더군요. 중턱 쉼터 벤치에 털썩 앉아 땀을 닦는데 제 눈앞으로 누군가가 쓱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시원한 물 한 모금 하세요. 놀라서 얼굴을 올려다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의 남자였어요. 부드러운 미소에 둥글둥글한 눈매 순간 스쳐가는 기억 하나. 혹시 강성도? 어? 정연이 맞지? 와, 여기서 너를 다 만나네.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중3 때 전학을 가며 연락이 끊겼는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우린 이렇게 산에서 다시 만난 거였죠. 서로 너무 놀라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야, 세상 진짜 좁다. 너도 등산 좋아하냐? 응. 요즘 혼자 많이 다녀. 정리도 좀 하고 싶고 뭐랄까 마음이 복잡해서. 나도야. 사실 나 요즘 도자기 배우거든. 흙 만지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 성도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늘 말 수 없고 조용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말도 잘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산길을 함께 내려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도와 저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북한산 또 갈래? 나 이번에 강화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좋더라. 그렇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점점 서로의 속 얘기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고 성도 역시 7년 전에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말하더군요. 아이 생기기 전에 끝내길 잘했지. 무서웠거든, 그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린 서로 다른 길을 살아왔지만 상처받은 지점은 많이 닮아 있었던 거죠. 그 공감이 어느새 저에게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그냥 친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면서 마음이 참 평온해졌습니다.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늘 부드럽고 단단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 덕분에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천천히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성도가 말했습니다. 정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소연이 결혼식 가자. 너도 아는 애잖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결혼식, 동창 모임, 과거, 그 모든 게 저한텐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성도의 권유에 마음을 열었고 결국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쁘게 차려입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기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정연이 아니야? 너도 여기 오네? 얼굴 많이 상했다. 살도 좀 빠졌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순간 성도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기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랑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역시나 분위기 망치고 다니는 건 여전하네. 그러자 기환은 성도를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죠. 야, 설마 너랑 강성도? 와, 진짜 수준 떨어진다. 걘 학교 다닐 때 존재감도 없었잖아. 잘 어울리긴 한다. 찌질이들끼리. 그때였습니다. 성도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환 씨, 그만하세요. 지금 하는 말 다 명예훼손이고 모욕죄에 해당돼요. 내가 변호사인 건 알지? 기환의 표정이 순간 굳더군요. 뭐라고? 너 변호사라고. 응. 강성도 변호사. 서울에서 사무실 하고 있어. 정연이랑 사귀는 거 숨길 생각도 없고 창피할 이유도 없어. 그 말에 기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나랑 이혼한 거 숨긴 거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숨길 이유도 없었고 말할 필요도 없었지. 근데 내가 그 입으로 나를 다시 언급하는 순간 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순간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듯 빠져나갔죠.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없이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내 가슴을 짓눌렀던 과거가 드디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 있어준 성도의 존재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기환과 마지막으로 마주친 뒤로 마음의 무게가 스르르 풀려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저는 이제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 기환에게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정연아, 나야. 나 요즘 내 생각 자꾸 나더라. 미안했어. 진짜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다시? 시작? 그건 미련이 아니라 착각이었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해, 기환아. 지금 이대로의 내가 너무 잘 어울려. 계속 그렇게 살아. 전화를 끊고 저는 그 번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 저는 성도와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도 없이 가까운 가족들과 조용한 작은 식당에서 예식을 치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자는 말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사진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로펌에서 프리랜서 의뢰를 맡고 있고 저는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액자로 만들어 판매도 하고 때때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사진 수업도 열어요. 공방 한켠엔 성도가 만들어준 커피 머신도 있답니다. 그 앞에서 아이처럼 커피 내리는 제 모습을 보고 성도는 늘 웃어요. 정연이, 여기 진짜 잘 어울린다. 내가 웃을 땐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기분이야. 그리고 얼마 전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오래 기대하지 않았던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죠. 처음 초음파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울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사람 구제해줘서 고맙다. 며 절 애지중지 아끼시고 제 부모님은 드디어 제가 진짜로 웃는 걸 본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언니가 이겨내서 너무 멋지다. 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상처를 붙들고 사느냐, 놓아주고 다시 걸어가느냐는 결국 내 선택이더라고요. 과거의 나는 울고 참으며 살았지만 지금의 나는 웃고 고맙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응원처럼요. 앞으로도 가슴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